삼위일체라고 해놓은 거는 계속 이제 떠오르시죠? 네. 스타트업, 인베스터, 엑싯. 자, 지금까지 스타트업의 개념 얘기를 했고, 인베스트의 특징 같은 거 얘기했고, 엑싯이 무엇인지, 왜 엑싯을 해야 되는지, 왜 얼리 엑싯을 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러면은 그 가장 중요한 how to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엑싯을 할 때 내가 10억을 받을지 1조를 받을지 뭐 100억을 받을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밸류에이션 이슈를 좀 다룰 거고요. 일단 그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을 때나 회사를 팔 때나 IPO를 할 때나 중요한 거는 좋은 비즈니스 모델 가지고 뭐 잘 키웠다 하더라도 얼마 만에 평가를 받는 건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밸류에이션 방법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 MBA 같은 데서 하면은 밸류에이션 하나 가지고 1년 정도 강의를 해요. 보통 그 DCF라는 것만 갖고 한 학기를 하고 꽤 많이 하는데 그 밸류에이션 자체를 뭐 이론적으로 다 배울 필요는 없으니까 여기 이제 이론적 방법, 법에서 평가하는 방법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놨는데 그냥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회사에 대한 회사에 대한 가치 평가는 아파트 가격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된다.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우리 회사를 팔면 어떻게 될지, 우리 회사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파트 가격 어떻게 결정을 하죠? 공급하는 사람, 수요 곡선에 맞춰서 사고 싶은 사람과 파는 사람. 자, 시장에서 옆집이 1억에 팔리면 우리 집은 1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주 쉽게 우리랑 비슷한 회사가 얼마에 거래가 됐는지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 방법이라는 건 이 마켓 어프로치로 비슷한 회사를 찾아가지고 우리 집은 20평이고 옆집은 10평인데 10평짜리가 1억에 팔렸으면은 우리는 한 2억 정도에 팔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가 마켓 어프로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비슷한 개념으로 얼마에 팔렸느냐, 우리 거랑 같은 비슷한 데가 얼마에 팔렸는지를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방법인데 개념은 쉬운데 그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 메소드라는 거를 보통 그 NYU 같은 데서 한 학기를 가르쳐줘. 방법 하나만 가지고 저거는 우리 회사가 벌어들일 미래의 돈의 흐름을 전부 다 계산을 해서 내년에 얼마 벌고 후년에 얼마 벌고 계속 돈 버는 거를 계산해서 그거를 금리로 할인해서 지금 가격이 얼마냐. 그래서 디스카운트 캐시 플로우라는 게 회사가 계속 앞으로 간다 그러면 내년에 얼마 벌고 후년에 얼마 번다 그러면은 그거를 현가 계산해서 하는 방법을 DCF라고 하는데 굉장히 어렵고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나 이렇게 규모가 큰 회사들, 업력이 오래된 데는 트랙 레코드가 많기 때문에 DCF로 하는 게 이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고 많이 안 벗어나는데 스타트업은 금년에 시작했는데 내년에 10억을 할지 100억을 할지 1000억을 할지 그걸 어떻게 알고 후년 뭐 5년 10년까지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스타트업을 자문하다 보면 회계사들한테 회사의 기업 가치를 맡겨서 DCF로 만들어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개념 파악이 잘 안 된 거예요. DCF라는 거가 자기가 베리파이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내년에 10억, 100억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서 대기업들은 삼성전자가 연평균 5%씩 계속 성장을 해왔고 예상 경제 성장률이 그 정도 된다 그러면은 그 정도 선에서 평균 해온 대로 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5% 성장이 아니라 금년에 특별히 10% 성장을 잡았다면 우리가 공장 증설을 했다 어디에다가 오더를 받은 거가 특별히 작년보다 많아졌기 때문에 한다든가 이런 근거를 대야 되는데 대기업들은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비슷하게 만들어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DCF라는 거는 스타트업은 안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기업들도 저게
요즘같이 불확실성이 큰 데서는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건데, 개념은 아주 쉬운 거예요. 내년에 10억을 번다. 그러면 지금 가격으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할인율을 10%로 하면은 내년에 10억 번다 그러면 9억 벌었다고 친 거고, 내후년에 30억 번다 그러면은 2년을 할인해야 되니까 10%씩 할인해서 뭐 한 10몇억 번다. 그다음에 30억 번다 그러면은 3년을 할인해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해서 모아놔서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얼마짜리다 이렇게 하는 게 DCF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타트업은 누구한테 물어봐도 내년에 얼마인다, 후년에 얼마인다. 우리 김 대표님이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시드 투자를 받았더라지만 내년, 후년을 정확하게 추정을 해서 근거를 대봐라. 불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이 DCF라는 거는 안 쓰는데, 회계사들은 스타트업 밸류에이션을 별로 안 해봤기 때문에 이 방법을 가지고 엑셀에다 돌려서 현란하게 해서 만들어 갖고 와요. 그냥 내년에 10억, 그 다음에 50억, 그 다음에 100억, 200억, 500억, 1000억 이렇게 했다고 치고 쭉 해서 할인해 가지고 갖고 오는데, 그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상되는 배당 현금 흐름을 디스카운트해서 하는 방식, 이것도 비슷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유로 대기업들은 저게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스타트업에서 많이 쓰는 거, 상장할 때도 많이 쓰는, IPO 할 때도 많이 쓰는 거는 마켓 어프로치 방법으로 우리랑 비슷한 걸 찾아서 어떻게 아파트 가격 결정하듯이 그렇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뭐가 있냐면 금융회사 같은 거 평가할 때는 이렇게 하지 않고 회사의 순자산이 얼마가 있는지를 가지고 평가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회사에서 은행이라는 이런 금융회사는 기본적으로 예금을 받아와서 대출을 해서 예대 차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 그러면 일단 자산 규모가 큰 애들이 밸류에이션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신한은행하고 하나은행하고 돈을 순자산으로 둘 다 1조씩 갖고 있는데 여기는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나고 이쪽은 굉장히 적게 난다. 이거는 그 상상하기가 좀 어려워요. 다만 뭐 얘네들이 하나은행에 있는 애들이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고 스페이스도 조금 쓰고 뭐 지점을 조금 하고 이런 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이런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을 할 때는 이렇게 net asset value 가지고 하는 것들을 한다. 모르셔도 돼요. 근데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법적으로 스타트업을 하다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뭐 증여를 할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평가 방법이라는 게 상징법상 평가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9의 안 대표가 하다가 회사를 어떻게 안 팀장한테 물려줄 일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이런 평가라는 거예요. 상징법상 평가. 이거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순자산가액 정도로 평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회사를 처음에 1억 갖고 시작했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벌어놨다. 그럼 1억 1,000만 원에 넘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돼요. 다만 여기에 이제 순손익가치라고 해서 매년 돈을 조금씩 벌고 있었던 거를 감안해서 그거보다는 좀 높아지지만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요새는 거의 안 쓰는데 과거에 많이 썼던 방식이 IPO 할 때 자산가치하고 수익가치에 대한 가중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의미 없어요. 가끔 뭐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저게 이제 상징법상의 평가는 순자산가액에다가 앞으로 2년 동안 돈을 얼마를 벌 것 같은지를 1대 1.5로 가중평균 내는 방식을 과거에는 썼는데 요새는 거의 안 써요. 그래서 그냥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쓰는 게 있고 이제 상징법이라는 거는 저런 게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론적인 평가 방법이라는 거는 그 상대가치 평가법이라고 그래서 시장에 있는 유사한 회사랑 비교하는 방식으로 쓴다. 그게 밸류에이션 방법의 전부 다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상대가치 평가법이라는 게 이제 이거를 이제 EBITDA 멀티플, PSR, PBR 뭐 이렇게 부르는 게 있는데 IPO 할 때는 퍼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냥 퍼로 다 99%는 저 퍼로 밸류에이션을 해요. 그러니까 퍼라는 거는 아파트 평당 가격이 얼마냐 이런 개념이에요.
20평짜리가 2억에 팔렸다 그러면 30평짜리는 3억 되겠구나.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가 퍼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랑 비슷한 회사를 찾아서 삼성전자는 상장기업이고 LG전자는 비상장기업인데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1조의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 LG전자가 삼성전자랑 다른 조건은 다 동일한데 매출액하고 이익이 딱 절반이다. 그럼 LG전자는 상장하면 5천억 되겠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기업 가치는 그 회사가 낸 그 순이익의 몇 배를 곱하면 기업 가치가 되느냐, 그거를 퍼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기업 가치가 1조다. 그러면 순이익을 1,000억을 냈다 그러면 퍼가 10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삼성전자랑 비슷한 회사가 상장한다 그러면 그 퍼 10이라는 숫자를 갖고 와서 LG전자가 순이익을 얼마 냈느냐, 거기다가 곱하기 비슷한 회사의 퍼 10을 곱하면 LG전자의 기업가치가 되는 겁니다. 예상 기업가치가. 자, 그거를 퍼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퍼는 뭐랑 비교하는 거냐면 당기순이익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당기순이익하고 비교하는데 당기순이익이 가지고 있는 거는 간단하긴 한데 문제점이 좀 하나 있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회사가 이익을 내긴 냈는데 본업에서 이익을 낸 게 아니라 안 대표가 부동산을 사놨는데 회사 이름으로 1억 주고 샀는데 그 100억이 됐다. 그럼 그거를 팔아가지고 당해년도에 이익으로 잡게 되면 순이익으로는 잡히고 그런데 금년에만 있고 내년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본질의 가치는 주로 영업이익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제 에비타라는 거가 본질적인 영업의 이익이라고 보면 돼요. 책을 팔아서 얼마를 남겼느냐 그 개념. 근데 여기에는 뭐 부동산 투기를 했다든가 주식 투자를 했다든가 어디서 뭐 이자를 받아왔다든가 이런 거를 다 합친 거가 순이익이 되는데, 그래서 M&A 할 때는 이 에비타라고 부르는 영업이익에 관련된 거가 주요 지표가 되고, 주식시장에서는 저런 거 다 복잡하니까 맨 밑에 있는 단기 순이익만 가지고 주로 평가를 한다. 그런데 요새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라든가 이익이 안 나는 회사들은 이것도 이익이 나야지 평가를 하는 거죠. 매출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냐면 그냥 매출액이 있고 이익이 없는 회사가 있다 그러면 그냥 매출액만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가치가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적자 기업이고 우리도 적자인데 기업 가치가 1조야. 그런데 걔네들의 매출액이 1조다 그러면은 이걸 더 쉽게 얘기하려고 그러면 매출액이 1,000억인데 기업 가치가 1조다 그러면 PSR 10에 아까 퍼랑 똑같이. 근데 이거는 뭐랑 비교하는 거냐면 매출액하고.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플랫폼 기업인데 이익이 안 난다 그러면은 PSR이라는 거를 매출액 대비로 비교하는 이런 방식을 PSR 방식이라고 그러고, PBR은 조금 전에 금융업종 같은데 순자산 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한은행이 상장되어 있는 유일한 은행인데 걔네들은 순자산 대비 시가총액이 5배다 그러면은 다른 회사들, 다른 은행들이 만약에 상장 안 한 데가 상장한다 그러면은 순자산을 구해서 거기다가 5만 곱하면 그게 예상되는 시가총액이다. 이렇게 하는 거가 상대가치 평가법이라고 부르는 마켓 어프로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랑 누가 비슷한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전자회사면, 그런데 전자회사가 굉장히 많을 수 있죠. 100개가 상장이 돼 있다 그러면 누구랑 비교할 건지를 찾아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큰 노하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삼성전자랑 거의 똑같은 회사인데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퍼가 낮다. 이거는 그 아파트 가격으로 뭐가 낮다 그랬어요? 평당 가격이 낮은 건데, 예를 들어서 뭐 SK전자라는 게 있다고 치고 SK전자는 30배다. 그럼 우리 회사가 냉정하게 보면 삼성전자랑 똑같아도 SK전자랑 비슷하다고 우겨요.
자, 왜 그러냐면 회사가 비슷한 것이 똑같은 회사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 상장할 때 여러 개 비교 대상이 있으면 그 중에서 진짜로 비슷한 애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유리할 것 같은 애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그랬죠. 크래프톤이 게임 회사인데 게임 회사 퍼가 낮아서 어디랑 비교했다고요? 월트 디즈니나 워너 뮤직하고 비교를 했다고. 그러면서 걔네들이 쓴 논리는 뭐냐면 게임이라고 그러지 않고 우리는 컨텐츠 프로바이더다. 그래서 컨텐츠 그룹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찾아내는 이런. 그리고 지난번에 BTS가 상장할 때도 BTS는 뭐랑 똑같아요? SM 엔터테인먼트랑 비교해야 되는데 SM이 퍼가 낮으니까 넷플릭스나 이런 데랑 비교하면서 가격을 확 올린 거예요. 자, 그렇게 누가 주장을 해야 되냐면 상장을 하는 기업이 주장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 결정적인 게 있어요. 누가 갑이냐에 따라서 그 말이 먹힐 수도 있고 전혀 안 먹힐 수도 있고 그렇죠. 크래프톤도 이익이 꽤 굉장히 나는 회사였었고 BTS도 시장에서 주목받는 회사고 갑이라고 생각하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말이 안 돼야지만 들어주는데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회사가 진짜 SK전자랑 똑같아요. 그러면 증권사에서 얘네들 가격을 깎기 위해서 야, 니네는 SK랑 비슷하지 않고 삼성하고 비슷해. 그래서 퍼 10으로 가야 돼. 그럼 할 수 없이 밀려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장을 한다 그러면 상장을 할 때에 이런 거를 그 증권사가 붙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주관회사, 영어로는 언더라이터라고 그러는데 걔네들한테 어떤 전략으로 할 건지를 다 받아봐야 돼요. 누구랑 비슷하게 하는지. 방법론은 똑같은데 비교 대상 회사에 따라서 아주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기업의 가치가. 그래서 이거는 순이익하고 비교하고 M&A 할 때는 순이익이 아니라 영업이익만 갖고 비교하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대비 시가총액이 얼마다. 자, 일반적으로 숫자로 보면 순이익하고 영업이익하고 어떤 게 커요? 영업이익이 크죠. 영업이익에서 뭐뭐뭐뭐를 뺀 게 순이익이 되는 거죠. 그러면 퍼라는 숫자하고 이거를 EBITDA 멀티플이라고 그래요. 영업이익에다가 곱하기 몇 배를 해준 게 시가총액이고 순이익에다가 몇 배를 퍼를 곱해주면 시가총액이 돼요. 그러면 퍼라는 숫자하고 EBITDA 멀티플은 어떤 숫자가 커요? 자, EBITDA라는 숫자가 크다고 그랬죠. 멀티플은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하셨죠? 자, 얘가 순이익이 100억이다. 그러면 영업이익은 200억이다 이럴 수가 있죠. 정상적인 회사면. 그러면 100억이 순이익이고 영업이익이 200억인데 얘네들 시가총액이 1000억이면 퍼가 얼마예요? 10이죠. 그러면 이 EBITDA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영업이익은 200억이라고 그러면은 시가총액은 계속 1000억이니까 얼마가 돼요? 5가 되죠. EBITDA 멀티플은. 그러니까 순이익보다는 영업이익 숫자가 크니까 멀티플은 EBITDA 멀티플이 작아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의 평균 최근에는 좀 올라갔는데 12 정도 됐을 거예요. 평균 퍼가 EBITDA 멀티플은 EBITDA는 7배 정도 됐었어요. 인더스트리를 다 합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얘는 12배 얘는 7배 이러는지 알겠죠? 영업이익에서 뭐뭐뭐뭐를 빼서 순이익이 되니까 이 숫자, 이 단기 순이익보다는 EBITDA라는 영업이익이 숫자가 큰 거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같이 나오려면은 멀티플의 숫자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EBITDA 멀티플이 7이다. 근데 우리는 IPO를 하지 않고 그 M&A에서 팔아버리려고 그런다. 그러면 우리의 뭘 구해야 돼요? EBITDA라는 영업이익에다가 7배를 곱하면 우리는 얼마 정도에 팔리겠구나. M&A 시장에서. 자, M&A에서 얘를 중요하게 보는 건 왜 그렇다고요? 본질적으로 그 회사가 그래서 어떤 회사를 분석할 때 영업이익은 나는데 순이익이 안 나는 회사가 있고 처음부터 그냥 엉망인 이런 회사가 있고 그런데 근데 이 플랫폼 기업들 어저께까지 본 그런 회사들은 다
이게 두 개가 다 없죠. 엄청나게 적자폭이 컸잖아요. 쿠팡도 그렇고. 그런데 걔네들은 매출액은 있다. 그러면은 쿠팡이 예를 들어서 미국에 상장했는데 이것도 적자고 이것도 적자인데 시가총액이 50조다 그러면 쿠팡의 그 10분의 1 정도 된다. 우리가 매출액이. 그러면은 우리가 상장을 하면은 5조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매출액 갖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랑 비교한다고요? 순자산가액. 순자산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집이 5억짜리 집을 갖고 있어. 근데 빚이 2억이 있어. 은행에서 빌렸으면 순자산이 3억 이렇게 해서 빚을 다 내가 갖고 있는 총자산에서 뺀 거를 그래서 금융권은 저렇게 비교를 한다. 이렇게. 그래서 클라우드9의 밸류에이션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장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우리 순이익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IPO를 할 거면 순이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순이익이. M&A 할 것 같으면 에비타를 좀 신경 써야 되는 거고 영업이익을 신경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익이 안 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플랫폼 기업이고 이런 거다 그러면은 이 트레이딩 볼륨이라든가 매출액을 높이기 위해서 그 시장 점유율이라는 거가 시장 장악력을 그래서 다 이렇게 블리츠 스케일링으로 이렇게 키운다고 그랬죠. 엄청나게 빠르게 키워야지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금융기관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부실난 거 없이 좀 알토란 같은 순자산을 갖고 가야 되는 거다. 이게 밸류에이션이 끝이에요. 이것만 하면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작용을 한다고요? 비교 대상 회사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때는 힘센 놈의 논리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자기네가 진짜 갑이면 비교 대상이 아닌 건데도 갖다가 어거지로 다 껴서 맞춰서라도 밸류에이션을 높여요. 그래서 냉정하게 놓고 보면 얘를 정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대충 우리의 기업 가치를 먼저 정해요. 예를 들어서 BTS는 우리는 5조는 받아야 되겠다. SM이 1조지만 우리는 뭐 모르겠어. 이런 거 다 모르겠고 우리는 5조 받아. 그렇지 않으면 나 상장 안 할 거야. 그렇게 방시혁 선수가 우겨가지고 밀면 5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그 상장하려고 그러면은 기관 투자자나 개인 투자자들한테 방시혁이가 우겨서 5조가 됐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 다음에 논리를 만들어 나가는 거. 5조가 되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비교를 넷플릭스랑 비교하고 뭐 이런 데랑 비교를 해야지만 나오겠다.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얘부터 바텀업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제 세상에서는 탑다운으로 만들어 나가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런 거 아무리 배워봐야 전혀 의미가 없는 게 현실에서는 이런 거 가지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리포트를 쓰거나 이럴 때는 뭔가 그럴듯하게 있어 보이는 논리로 갖다 쓰니까 이거를 차용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작동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크랩톤이나 무슨 BTS 같이 센 놈들이 아니려면 이렇게 가요. 이런 논리로 간단 말이에요. 이런 논리로 가는데 누가 갑해요? 증권사가 세니까 잘 모르면 아까 같이 우리가 정당하게 SK랑 비교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증권사에서 얘네들 조금 위험하니까 완전히 안전하게 가자 해서 삼성전자랑 비슷하다라고 우겨서 밀어버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증권사도 높이 평가받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증권사도 상장할 때 그게 장단점이 있는데 높게 받았다가 그 공모 가격보다 밑으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다 사야 돼요. 다 뒤집어 쓰고. 자기네 리스크도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금액이 커지면 수수료를 조금 많이 받는데 수수료 조금 더 받으려고 그러다가 잘못하면은 전체를 덤태기를 쓸 수가 있어서 걔네들도 이렇게 줄타기 하면서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적당한 가격에서 자 그래서 잘 모르는 게 뭐가 있냐면 일반 사람들이 증권사의 숨은 수익원이 있어요. 엄청나게 큰 거. 뭐냐면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받을 수 있는데 10,000원을 받을 수 있는 걸 10,000원을 받는 거하고 10,000원을 받을 수 있는데 8,000원 받았다 그러면 누가 어떤 경우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8,000원. 그러면은
요새 IPO 청약 경쟁률 이러면 1000대 1도 나오고 그러면은 그 청약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다고요. 그럼 그 1조짜리를 하는데 100대 1이 됐다 그러면은 100조가 몰린 건데 그걸 증권사가 먹는 거예요. 그 이자를 한 보름 동안의 이자를. 그 금액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수수료를 2.5%를 받기로 했다 그러면은 8,000원에서 10,000원 더 받아서 그거 갖고 가는 비율보다 경쟁률이 커지면서 받는 거가 훨씬 더 클 수가 있어요. 이걸 잘 몰라요. 일반 사람들은 전혀. 그리고 그 상장하는 회사도 그거가 자기네랑 직접 관련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이 이 밸류에이션 방법도 알아야 되고 어떻게 된다는 거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우리나라에 비교 대상 회사가 없다. 그러면 다른 나라 거를 다 갖다가 써도 돼요. 그런데 국가별로 평균 퍼가 달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평균 퍼가 10이고 미국의 평균 퍼는 20이다. 그러면 그쪽 퍼를 그대로 갖다 쓰면 안 되고 베이스라인 코렉션을 해야 돼요. 그 같이 맞춰줘야 돼요. 그게 컨트리 리스크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퍼를 반만 갖고 올 수 있는 거죠. 반만. 근데 이것도 약한 애들은 그렇게 되고 센 놈들은 우린 글로벌 기업이다 그러면 그 퍼를 그대로 다 갖다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도 도저히 비교할 데가 없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DCF로 만들어요. IPO 할 때가 되면은 규모가 커졌으니까 이렇게 돼서 우리는 미래에 얼마를 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는 DCF로 계산해 보니까 우리 회사 1조가 나와. 이런 식으로도 할 수는 있는데 이런 경우는 드물고요. 보통은 증권사가 내놓는 리포트에 보면 두 개를 같이 써요. 같이. 이렇게 상대가치 평가법으로 해놓고 이거를 베리파이 한다 그래서 DCF로 같이 해서 비스무리하게 나오게끔 만들어요. 리포트를. 그래야지 이게 정당화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근데 DCF라는 거는 너무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까 같이 내년 후년 이거는 이 기업이 영원히 간다고 생각하는 거라 성장률을 조금만 잡으면 금액이 월등하게 높아지고 그 다음에 할인율을 조금만 적게 잡아도 굉장히 높아지고 그래서 이거는 좀 그 편차가 굉장히 심한데 별로 의미는 없는데 참고 자료는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